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의 호조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4% 상승한 26,392.7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6% 높은 2,839.2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5% 내린 7,411.1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었지만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올해도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에서 17,000명 늘어난 23만 3,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치는 23만 7,000명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둔화했지만 지난해 전체로는 10년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9.3% 감소한 연율 62만 5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7.2% 줄어든 68만 채였습니다. 2017년 전체 신규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60만 8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2% 내린 65달러 5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까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에 힘입어 연일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과 일시적인 관망세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78%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냈고 이 중 82%는 매출도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업종별로 유틸리티 업종이 1.5%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리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95% 상승한 2,562로 거래를 마쳤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3% 상승한 89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6일이죠.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필요시에는 더 많은 부양책을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우리한테는 이런 밤에 열리는 거였다라는 것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2쪽에서 25일 날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금 금리와 한계 대출금 역시 지금 현재 각각 현행 마이너스 0.40과 0.25로 동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양책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바로 금리 동결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유로존이 경제가 조금씩 탄탄해지고 있다는 게 경제 지표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로존이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조금 많이 미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다라는 거. 이런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통화는 계속해서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 문구가 나왔는데 경제 전망이 조금씩 악화가 혹시나 되면 아직 악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악화가 되면 양적 완화 규모를 규모 그리고 기간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이런 문구도 계속해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22쪽에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경제를 좀 더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내놓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기준금리를 조금씩 조정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가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조금씩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 제스처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작년에 한번 올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조금씩 이제는 금리에 올리는 즉 자산을 어떻게 보면 긴축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쪽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천천히 우리는 경기를 살린 다음에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라는 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런 달러에 대한 이런 약세가 너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한 다시 약세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강한 발언을 좀 바랬던 게 한국에서는 있었는데 이런 말까지는 안 나오고 좀 평이한 22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환율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 지지 발언을 하면서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뒤집으면서 달러화가 3년 내 최저치에서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달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급변하면서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우리 원화의 강세를 나타내는 거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수출 주도형의 국가들은 정말 많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러를 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로 사실은 좀 약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뉴미시 미국 재무장관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의 약달러가 계속해서 지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루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슈는 바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어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런 달러인데요. 달러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당연스럽게 어디가 좋다 바로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의 어떻게 보면 관철하기 위해서 중국과 여타 무역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 수익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현재 세탁기나 태양광 같은 건 세이프가드를 이런 발동을 시키면서 실제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면 무역 및 무역에 대한 이런 기회가 점점 많이 미국한테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달러 약세 같은 경우 미국에 계속해서 유의롭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국제 가격 같은 경우가 일제히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바로 거기에 진화를 바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아니다, 달러는 미래로 가면 강해지고 또 강해질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본인들도 달러가 강해지길 원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됐든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리더 역할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즉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약세를 계속해서 용인하겠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점점점 달러는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로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지지선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더 이상 달러가 약세로 변화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원이나 급락하면서 1,058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변동하는 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6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조금 많이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구두 개입이나 여러 가지 개입을 하면서라도 조금 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런 주도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왔던 이유도 수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그리고 많이 나왔었고 실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공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달러가 강세가 나와야 되는 이슈들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면 결국은 FOMC 쪽에서는 아마 다음 주에 열릴 FOMC 쪽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건데 분명히 올해 2번 아니면 3번의 금리 인상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아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표상으로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미국 달러가 결국은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지금은 뭐 정책으로 누르고 있지만 결국은 경기는 결국 우리가 주식은 결국은 실적으로 가듯이 실제로 경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경기가 어떻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달러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고 일어나면 미국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 주요 대형 은행들이 내놨던 올해 전망치를 이미 웃돌면서 뉴욕 증시가 좀 과열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고 나면 신고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행복한 비명을 계속해서 질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한 1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애플하고 애플 관련주는 조금 약세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애플 아이폰 X에 대한 이런 트리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지만 다우와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역사적 고점을 나타냈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연간 사실은 뭐 투자은행들에서 연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거야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미 어떻게 보면 고점을 넘겨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2,75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S&P 500은 2,839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목표치보다 이미 다 높아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2,800 정도를 좀 고점으로 봤었던 게 사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불과 지금 현재 거래일수가 새해 들어서 한 18일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기대치가 상당수 넘어섰다라는 거.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다. 지금 현재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달러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돈은 계속해서 증시로 들어간다. 즉 위험 자산은 계속해서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주가 상승세를 떠받치를 계속해서 어떤 수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충분한 명분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정책에 대한 변수죠. 즉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제 개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최근에는 뭐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세금의 혜택을 준 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고 직원들은 다시 한번 자기 지갑이 조금 두꺼워지면 결국은 소비가 지나가고 이렇게 소비가 증가되면서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지금 강세론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락 조짐이 보일 때까지 즉 하락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굳이 우리가 그래 고민할 필요 없다. 지금 현재는 좀 즐겨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최근에 그런 불거졌던 뭐 비트코인의 지금 급락세에 대한 이런 흐름처럼 미국 증시도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의 기후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돈은 넘쳐나고 있고 즉 수급이죠. 이게 수급이 지금 현재 넘쳐나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이 지금 다시 한번 본궤도로 아주 좀 선순환되는 구조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규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증시를 계속해서 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삼각편대가 정확하게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만 열심히 달렸는데 올해는 코스닥이 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에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다들 꽃길을 걷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단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뉴욕 증시가 되면 선두로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세장을 즐겨라라는 관점이신 거죠? 오늘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 업종, 한 테마만 열심히 그냥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순환매가 조금씩 나오면서 온기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반격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IT 쪽, 즉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한다. 그런데 코스피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코스닥 같이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올해부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이 여전히 강한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견조하게 지금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다. 즉 조정은 어떻게 보면 시간 조정,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이 대금도 맞춰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삼총사가 최근에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좀 안 좋게 나와버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을 때 뭐 셀트리온이 안 움직이더라도 다른 여타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열릴 FOMC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 이슈일 것 같다라는 거 얘기해드립니다. 아마도 얘기했던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이런 시그널을 아마 보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열심히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들이 하나씩 여러분들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해봤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예, 드디어 코스피가 신기록 행진을 시작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좀 늦었습니다. 예. 좀 미리 사상 최고가를 찍고 좀 시장의 변화가 들어왔었으면 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어제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코스피 쪽에 훈풍이 좀 불어왔던 흐름들인데 일단 어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는 또 장중에 환율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1,060원을 이탈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환율도 중요한 거시 경제 변수겠죠.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은 지금 재무장관과 트럼프가 또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에서 달러화에 관련된 기축통화랑 관점 쪽에서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쪽이 참 저분들도 장단을 잘 못 맞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재무장관은 달러화 약세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용인하다가 어제도 트럼프가 또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달러화 강세를 원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쪽에 발을 맞출지 모르겠다는 쪽에 지금 달러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워낙 강세가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쪽에서 국내 요인들 즉 국내 경기가 괜찮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나오는 원화 강세가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쪽도 같이 엄두를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는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에선 많이 좀 위축이 됐었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얼마만큼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또 지수의 관건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졌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낮아진 눈높이를 얼마만큼 이 괴리감을 축소하면서 올해도 여전히 실적은 괜찮겠다는 분위기로 나가야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변화가 될 텐데 이에 따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이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된 쪽에서의 종목들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관련된 쪽에 대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경기가 양호한다는 측면들도 같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오랜만에 IT주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제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중심으로 바이오주 쪽에 조정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무겁다고 하더라도 어제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들 쪽에서의 대부분 흐름을 보게 되면 IT 쪽에서 장비 부품주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장비 부품주들 한동안 좀 횡보하고 하향 흐름을 보였다가 어제 기관 매수세와 함께 동반적으로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측면들이 많이 보인 흐름들 이런 쪽도 하나 무시 못할 흐름들이다라는 쪽도 봤었을 때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바이오만 봤었지만은 이런 다른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들도 같이 엄두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또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특히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좀 늦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흐름들은 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어떤 12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가 2.5% 상승으로 18위입니다. 그만큼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25%대, 터키가 14%대, 러시아가 13%대. 즉 신흥국의 대표 주자들은 벌써 20% 이상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를 반영 못했다는 측면 쪽에서 좀 늦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요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 중심으로 실적이 좀 많이 생각보다 좀 덜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코스닥이 강세를 나오다 보니까 좀 분산됐던 흐름들 오히려 코스닥과 코스피가 통합지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만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는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G20 국가 중에서 더 올랐다고 하게 되면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쪽은 오히려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상대적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과 함께 예. 오히려 앞으로에 나오는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거기다가 시장의 눈높이만 맞추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변화들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흐름들이 주요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대형주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코스피 쪽이 다음 주까지는 먼저 좀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이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코스닥 정책 활성화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새 통합지수죠. KRX 300지수가 다음 달 5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담길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한국거래소가 KRX 300지수에 연계한 선물 출시 또 여기에 코스닥 150 옵션을 신설한다라는 방침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대비는 잘하고 계시겠죠. 예. 다들 잘하고 계실 텐데 일단 KRX 300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예. 일단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정부가 어떤 쪽에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 때 새로운 지수가 많이 포함되고 편입되고 그리고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코넥스도 하나의 또 부각됐던 흐름들이죠. 근데 지금은 코넥스 얘기 또 잘 안 합니다. 예. 예, 물론 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장을 만들어 놓자라고 했던 게 이제 코넥스 시장인데 또 거래 대금이나 여러 가지 흐름상 많이 정체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번에 이제 KRX도 KRX 300을 다시 신설을 하는데 이게 국내 대표 지수로 쓰이면서 얼마만큼 활용도를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KRX 300도 지금 코스닥 종목이 한 68개 정도 들어가면서 그래도 한 4분의 1 가까이는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통합 대표 지수로 사용되고 연기금이나 어떤 기관의 어떤 활용도를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대표 지수로 되게 되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즉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한 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끌어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KRX 300도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측면에서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편입된 종목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분기 중에 코스닥 150까지 옵션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선물 옵션 다 통합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코스피 200과 비슷한 파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유동성이나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뜩이나 파생 시장이 정부 규제에 의해서 많이 죽은 상황 쪽에서 어떤 만들어 놓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얼마만큼 활용도나 그에 따른 어떤 매매에 대한 영향력이 같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금 KRX 3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예상했을 때는 일단 자본 잠식과 유동 비율 20% 미만 그리고 상장 기간 6개월 미만 종목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네. 산업군별 누적 시총이 80% 이내, 거래대금 상위 80% 이내를 우선 선정하겠다는 기준들은 있습니다만 일단 대부분 흐름들로 봤었을 때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못했던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시가총액 상위 특히 코스닥의 150의 시가총액 상위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당연히 편입되는 게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강조드릴 얘기들은 일단 편입되고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시장에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만약에 KRX가 300이 이어졌는데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이 편중이 더 많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만 하죠.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은 오히려 좀 유명무실해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지수 활용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KRX 300을 어떤 보통 이제 저희가 시황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떨어뜨려서 얘기를 했는데 아예 이런 걸 다 필요 없이 KRX 300 지수 오늘 1% 올라서 지수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해서 어떤 대표 지수로 활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중요도나 활용도는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서 위기와 기회 요인 다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새 지수를 출범시키기 마련인데 이번 KRX 300 지수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정착이 되고 실효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부장님? 네, 일단 그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지만요. 네. 보통 지금 시점에서 왔었을 때 이제 2월 5일 날 관련된 쪽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상반기 안쪽에 한 3, 4개월 정도는 걸리면서 보통 이제
이제 편입된 종목들과 관련돼서 흐름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은 좀 필요할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피 200이 아니라 KRX 300을 가지고 어떤 ETF나 아니면은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주요 지수권역으로 확인되는 흐름들을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KRX 300을 가지고 바스켓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나오는 어떤 추정 자금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파생 상품도 이쪽에서 하게 되면은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따라가네. 과거에는 코스피만 가지고 움직임, 아니면 코스닥만 움직임 따로 봤었는데 이를 같이 통합하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같이 나오는 흐름들의 대표 지수다라는 쪽의 인식과 영향력이 확대되기에는 적어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정부가 차라리 이를 좀 많이 키우겠다라는 생각적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던 ETF나 아니면 파생 상품이 확인이 돼야 이쪽에 대한 대표 지수의 역할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실적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구는 없는 건지 어제 또 현대차의 주가는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예.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실적은 2010년도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예. 특히 어제 실적 발표했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네이버 이런 쪽은 실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실적이고 올해도 기대감이 높은 만큼 주가도 반등을 했는데 예. 현대차는 어제 환율도 1,060원대까지 다시 밀리고 그러면서 우울한 얘기만 나오는데 주가가 반등했다는데 가장 큰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현대차가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싸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왔던 데이터들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특히 나왔던 실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요인들을 보게 되면 네. 특히 이제 G2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쪽에서 판매 부진하다는 얘기는 다 아시는 사실일 거고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마케팅 비용 지금 더 팔려고 어떻게 보면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브로커들한테 오히려 비용을 더 주죠. 우리 차 팔아라. 그러면은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 파업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현대차를 응원하고 싶어도 응원할 때 약간 좀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 니네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약간 이기주의적인 측면들도 많이 보인다는 사회적인 반응들. 거기다가 워낙 강세 효과, 다 흐름 봤었을 때 만만한 흐름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은 현대차가 뭔가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예측을 보니까 금융위기 최저치로 나옵니다. 즉 그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자동차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자동차 판매를 자동차를 좀 사겠다는 쪽보다도 약간 교체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좀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 즉 돈을 벌었는데 지금 차 말고 좀 좋은 차를 사보겠다. 라고 해서 좀 하이엔드급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대세는 SUV입니다. 지금 전 글로벌 판매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시장에서 가성비가 높은 SUV가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포지셔닝이 좀 약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 새로운 브랜드를 낸다라고 하면서 G 시리즈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제네시스. 그렇죠. 제네시스 네. 이후에 나오는 G70, G80 네. 이런 쪽으로 이쪽에 대한 브랜드를 키우는데 시장은 딴 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발맞춤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현대차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흐름들은 수요는 여전히 정체되거나 좀 축소가 돼 있는데 그래도 커가는 분야라고 하게 되면 SUV 분야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도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죠. 이쪽에 대해서 현대차는 수소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가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라인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속 이쪽에 대해 드라이브를 거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숙제들을 맞춰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예. 올해 상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어도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후퇴하던 실적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판매 실적이나 여러 가지 현대차의 실적을 봤을 때 더 이상 안 밀린다. 이 정도는 바닥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에 대한 확신들을 충분히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가격 메리트와 함께 특히 글로벌 메이커를 비교해 봤을 때 현대차만큼 싼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등 시도가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지에 대한 변화들은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 기업이 얼마나 주주 친화적이냐를 판단을 하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어떤 그렇죠. 매력도는 떨어지나요? 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예. 우리는 힘들어도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간 배당 1,000원 그리고 어떤 기말 배당 3,000원, 4,000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주가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이제 3% 정도까지도 늘어나는 어떤 배당 메리트가 아무래도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메리트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약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 친화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주 관련돼서 챙겨주는 전략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실적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아무리 싸고 우리 주가가 싸고 어떤 배당도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많이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가를 동인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들은 일단 실적들이 적어도 선방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계속 후퇴하는 실적 가지고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내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주는데 배당이 줄어들 게 아니냐라는 쪽에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배당을 줄 만큼의 실적들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래도 안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금 저평가 제가 보기엔 투성이죠. 네. 저평가 투성이인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쪽에서도 어떤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가장 큰 마청인 현대차가 해야 될 올해 상반기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한테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하신 전략은 지금 흐름은 일단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으로 약간 무게가 좀 실려 있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종목들,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 흐름들이 약간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코스피 관련된 쪽은 경기 관련된 섹터들, 특히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이 반등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래서 소재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단 시장의 중심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철강화학, 유가와 관련된 플랜트 이런 쪽 흐름들이 일단 시장을 약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추세 관련된 쪽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언급드리지만은 중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 어떤 시장이 꺾였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쪽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섹터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바이오 쪽은 좀 주춤하고 있죠. 셀트리온이 잠시 힘을 잃으니까 코스닥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약간 힘을 잃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끝나면은 코스닥은 손 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비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어제 네이버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일단 컨텐츠는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도의 어떤 변화들도 올해 여러 가지 중국과의 변화나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기대해볼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쪽도 하나의 중요한 섹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중국 소비주의 확대된 측면 쪽에서 단순히 화장품이나 카지노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주도 하나의 주요한 섹터다라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서 또 하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어떤 장비 부품주들 특히 실적만 보게 되면은 안 비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언젠간 반등할 텐데라고 했는데 어제 처음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매도가 있건 신규 매수건 간에 어느 정도 기관 매수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움직이는 측면들 이런 쪽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셀트리온만 바라보다가 나머지 기회 놓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주춤할 때 나머지 기회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도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지금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할 때다라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현금 자산이 1억이 있으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80% 정도는 높이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시장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야간 선물시장은 소폭 올랐던데 오늘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333지수 돌파하면서부터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심 자리들 어제 어디 있는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우선은 뭐 만기 추정 옵션 전략으로 봤을 때 334부터 335 지수가 앞으로의 중심 자리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335 지수부터는 단타 매도가 가능할 거다. 단 롱포는 335 지수를 1차로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있으면 매도 전략들 펼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들 우선 333 지수들 돌파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오늘은 추세 지지력들 333 지수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잘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에서는 매도 전략을 펼쳐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그림들은 334 아래 지수에서 매수 전략의 분할, 그래서 단가는 331 지수에다 맞추는 전략, 그 다음에 매도는 335 지수 위에서 분할, 그래서 336 이상에다가 매도로 맞추는 전략들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야간장은 이미 335 지수 좀 넘어가면서부터 334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손익분기점인 구간인데다가 각 기간별, 외인별, 개인별로 손익분기가 달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 구간 주변이 지속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327, 8 지수의 중심이 333 지수를 넘어가면서 이 구간대 지수의 중심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그 주도주를 보자면 저희가 235만 원, 6만 원대부터는 지지력에 매수 쪽 배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뭐 지수가 어느 정도 끌어올리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겠죠. 아무래도 255만 원 이상 가게 되면 추가적인 지지력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상방 제약에서만 매도는 노릴 생각이고요. 오늘은 3.5060대 눌림이 안 오더라도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초반까지 그 지수들 지지력들 확보해 나가는지, 그 다음에 중심은 334부터 335 지수가 중심이다. 그래서 그 중심 아래에서 매수 단가를 맞출 전략을 펼칠 거고요. 그 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그래서 오늘은 336부터 7 지수를 상방 제약으로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33.50부터 332.50까지 지지력을 두고 전략적으로 배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쪽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이 큰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보다 추가적인 하방 저가 눌림목이 있었고요. 어제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저가 테스트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한 계약이 초기 물량이죠. 초기 물량이 이 위에부터 물려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 대응 못하니까 22 결과 발표 보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는 방송 일정상 어제 자리를 비우면서 얘네들이 22 때 추가적인 급락이 있다면 22가 호재로 작용하더라도 그거는 이슈의 소멸이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봉 전환을 보고 싶은데 아마 22 전에 양봉 전환이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급락을 하면 초록색 선 지지력에서 분할 배팅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게 새벽 중에 반등 시도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새벽에 양봉 전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력에 받쳐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략적으로 펼쳤던 게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상단부 이 구간 분할을 하고 저도 자리를 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에서 그렇다면 벌써 20일 날 저가부터 이 자리까지의 단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제 분할로 이미 수익권에 도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 트럼프 발언이 내무장관의 발언과 엇갈리는 관점이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 매도 전략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저항들은 1250대
이 구간들 저항을 두고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이 구간을 깨는지 봐야 되겠죠. 이미 이 구간부터 급등한 구간에 되돌림을 50%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 매도만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66달러가 지지되는 여력들 여전히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관망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면 65달러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걸 보던지, 아니면 여기서는 분할하거나 그다음 매도를 적극적으로는 보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은 상승 여력이 계속 막힐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 구간 내에서의 가능성을 보되 추가적으로 미장 지켜보다 얘네들이 다시 껴들면 매도 관점 열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구간 내에서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고요. 약간 윗구간으로 움직인 여력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매도로 와서 지지력은 추세 지지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력 확인 매매가 중요하겠죠. 65달러 지지력. 그러니까 지표 때 65.2030 돌파 안 하면 얘네들은 매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 한번 급락이 왔었죠. 다시 이 구간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로 쫓아가는 전략들 무모하다 보고 있고요. 우선은 보합 구간에서 지지력 확인 매수, 그 다음에 저항, 반등, 매도 전략, 보합권 매매 전략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65달러 지지력을 아시아 유럽장에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걸 미장에서까지 지지력을 확인해 주는지를 보고 확인 지지력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아직은 보합을 보겠다는 거죠. 매도 보고 싶은 자리는 우선은 반드시 매도를 노릴 생각이고요. 그 자리는 66달러, 그 다음에 65달러, 이렇게 100핍 내외에서의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이 구간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장에서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반등에서 빠지는 걸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빠지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인 매도 전략들 유효하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얘네들 전략이 통해지면서 다시 되돌린 구간들. 그래서 어제 상방 제약에 오늘 지지력, 약간의 휩소들은 있었지만 충분히 어제 22 지표 발표가 있고 기자회견이 앞둔 상태에서는 그냥 관망하자, 우선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렸던 전략들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반등 매도 전략 여전히 펼쳐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60 상단부 제약의 아래 하단부 지지력들 340까지 추가적으로 여력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굉장히 큰 매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에서 추격하기보다는 매도는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은 지지력에 똑같은 확인 매수 전략들 펼치면서 이 구간들 보합을 보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미장의 차익 매물들 실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장에서는 금요일이 마지막 주말을 앞둔 마지막 장이 아니고 목요일부터 그 친구들한테는 마지막 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겠죠. 왜? 금요일날 미장은 아시아 유럽장 사람들이 다들 빠져나간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추세가 일주일 동안 났기 때문에 어제 자연스럽게 출하 매물들이 나왔다. 그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도 리스크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장이라서 큰 수익들 얻으신 분들 아침부터 톡스타 방에 큰 수익 났다고 또 올리시고 계시는데, 그렇다 해서 또 오늘 무리한 배팅 하지 마시고요. 물량을 줄여서 좀 더 보합권 매매 전략들 펼치기 바랍니다. 자,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무리한 매매 배팅보다는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한 주 잘 마감하시는 주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출증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